보자 얘들아. 자, 문학교재 32페이지. 자, 고전 시가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잠깐 보세요.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어떤 갈래가 유행하냐면 시조와 가사라는 게 유행해. 알겠니? 우리가 신라 때 크게 유행했던 게 뭐였죠? 향가야, 향가. 그 전에는 고대가요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게 뭐야? 무슨 가요? 고려시대니까. 고려가요. 제일 쉽다니까? 자, 고려 때 유행한 노래가 뭐라고? 고려가요. 자,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가면서 유행한 게 뭐라고? 시조 가사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오늘 시조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두 개 작품은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간단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알려줄게요. 간단한 시대적 배경. 자, 보세요. 자, 우리 고려 말에 우왕이라는 국왕이 있었어요. 우왕. 이 우왕이란 국왕 때 뭐가 발생하냐면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위화도 회군. 이거 알아요? 응? 이성계 장군이 명이라는 중국왕조랑 싸우기 위해서 군대 끌고 출정했다가, 자, 원래는 이성계는 전쟁 반대파였거든. 그래서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돌리게 돼. 알겠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혁명이거든. 혁명.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뭐 했을까? 이 명령을 내렸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창왕이란 국왕도 폐위시켜. 그리고 허수아비 마지막 국왕이었던 공양왕이란 국왕을 즉위시켜요. 그리고 정치적 실권을 잡은 자가 누구야? 이성계였던 거야. 알겠니? 이성계. 자, 근데 문제는 이성계 주변에 붙은 세력이 누구들이었냐면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이었어요. 이 신진 사대부라는 집단들이 주도해서 조선이 건국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신진 사대부가 사실 두 파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급진파. 급진파는 뭐냐면 새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고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지. 그 다음 아니다. 온건파. 온건파는 뭘까? 고려를 유지하고 고려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고려를 다시 되살리자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 줄 알아? 정도전이라고 들어봤나요? 정도전. 자, 그리고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정몽주라는 인물이었어요. 오케이? 자, 당시 이성계 장군은 온건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몽주와 급진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 두 사람을 데리고 어느 나라를 건국하고 싶었던 거야? 조선이야. 근데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온건파의 대표 인물로서 조선 건국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몽주는 이성계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끝까지 정몽주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이성계가 자기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 누구였는 줄 알아? 자기 아들 중에서 이방원이었거든. 들어가서 이방원. 그래서 이방원을 시켜서 정몽주를 뭐하게 한 거야? 설득하게 한 거야. 알겠니? 근데 설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이방원이 독자적으로 정몽주를 죽이게 된 거야. 자, 이성계 명령으로 죽인 거야?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시조가 저 두 개가 됩니다. 됐어? 그럼 첫 번째 봐봐. 이 하여가는 누가 썼대? 얘들아? 이방원이 썼지. 그럼 칠판 봐봐. 이방원이 누구를 설득하려고 지은 시조야? 정몽주야. 그러면 이 단신가는 누가 썼대? 정몽주지. 그러면 이 단신가는 누구에 대한 답장이 되겠어? 이방원에 대한 답장이 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정형식 평시조. 자, 일단은 너희들은 뭐다? 시조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형식성이 있는 시조다. 자, 보통 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삼음보입니다. 아, 미안해요. 다시 쏘리.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봐봐. 이런들 끊고 어떠하며 끊고 저런들 끊고 어떠하리 끊고 몇 음보야? 사음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유적, 설득적, 비유적, 우회적.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회적이야.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돌려서 얘기한 거야? 돌려서 얘기한 거야. 오케이? 다른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얘기한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제재는 만수상 드렁치. 그 다음에 자, 조선 건국에 협류하도록 권유를 하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멸피칩시다. 1번.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돌려 말함. 자, 이게 뭐라고 얘들아? 무슨 적? 우회적이야. 우회적. 그리고 고려말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32페이지의 가시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우리가 초장이라 그래. 첫 번째 장을 초장이라 그래. 오케이? 자, 초장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자, 여기서 이런들이 뭘 것 같아요? 자, 이런들이 뭘까? 또는 저런들이 뭘까? 고려냐? 아니면 새나라냐? 알겠죠? 고려면 어떠고 새나라면 어떠냐? 지금 그 소리인 거야. 알겠니? 다음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무슨 법이다? 대구법이라고 씁니다. 쓰세요. 대구법. 대구법. 그리고 만수산 드렁치 뭐라고 써있니? 개성의 송악산 언덕을 따라 뻗은 칡덩굴이래. 그럼 이 칡덩굴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다는 거야. 자유롭다. 알겠지? 자유로운 인간관계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관계라는 건 뭘 의미할까? 몽주야. 지금 어차피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는 거잖아. 야, 몽주야. 물론 몽주야 하지 않겠죠. 선배예요, 선배. 정몽주 씨. 너무 고려라는 나라 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그대는 고려의 신하였지만 이제 조선의 뭐가 될 수 있다.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려든 조선이든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써있는 만수산 드렁치기라는 표현인데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도. 자, 우리도 네모치고 여기서 두 개 써야 돼, 얘들아. 첫 번째는 삼음절. 여기를 종장이라 그래. 종장의 삼음절 고정 써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초장, 두 번째가 중장, 세 번째가 종장이야. 종장의 첫 번째 음절은 삼음절로 고정시킨대요. 이게 뭐의 형식일까? 시조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조선시대 때 대부분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번째는 몇 음절? 삼음절로 고정을 시켜요. 오케이? 이게 형식입니다. 형식. 알아두시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도는 누구 말하는 걸까, 얘들아? 여기서 우리도는 누구 말하는 걸까? 설득을 하고 있는 누구? 이방원과 설득의 대상인 누구? 정몽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도는 이방원과 정몽주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얽혀져. 저 만수산 드렁치처럼. 자, 잠깐만. 이와 같이 얽혀져 뭐 해보자? 100년까지 누려보자 라고 하는 시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조선 건국에 협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답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답장 가봅시다. 단심가. 자, 일단 당연히 갈래는 정형식 평시조 똑같습니다. 시조입니다. 시조겠죠?
자, 이 몸이 끊고 죽고 죽어 끊고 100번 끊고 고쳐 죽어 끊고. 자, 이것도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봐봐 얘들아. 몇 음절이야? 임향한 몇 음절이야? 3음절이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성격은 의지적이자 직설적. 직설적의 별표. 그럼 여기서 직설적은 뭐야? 이방원의 회유에 대한 뭐야? 자기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 뭔 뜻이에요? 변치 않는 마음이겠죠? 그럼 어느 나라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겠어? 내가 몸담고 있는 고려왕조겠지. 오케이? 그 다음. 주제는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 충서를 말하고요. 1번 별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고려말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래서 고쳐라는 거는 다시야, 다시. 다시.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100번 거듭 죽어. 이런 소리야. 됐니? 백골이, 백골이 해골이죠. 백골이 티끌과 흙대어 혼백이라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라는 거는 없어진다고 해도 라는 소리예요. 알겠니? 없어진다고 해도. 자, 해보자. 자, 일단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여기 밑줄 쳐보자.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수사법. 첫 번째 뭔 것 같아? 죽는다가 계속 뭐 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법. 자, 두 번째. 죽고 죽어 무려 100번이나 거듭 다시 죽는데. 너무 오버하고 있죠? 어? 무슨 법? 과장법. 그럼 왜 화자는 반복법과 과장법을 쓴 것 같아? 그 정도로 뭐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강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됐지? 두 번째. 내 마음. 다시. 백골이 티끌과 흙이 돼버려. 혼백이라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가 뭐라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해도야. 이게. 나의 해골이 티끌과 흙이 되고 나의 혼도, 영혼도 없어진다고 해도. 여기까지. 해도. 자, 봐봐. 임향한, 임향한, 동그라미. 임향한. 그럼 여기는 우리가 뭐 써야 돼요? 첫 번째 몇 음절? 3음절 보정. 일단 이거 뭐라 그랬죠? 시조에 뭐라 했지? 시조에? 형식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임이 뭘 말하는 거야? 임은 뭘 의미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고려왕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임은 뭐라고? 뭐 헤어진 사람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고려왕조예요. 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인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밑줄. 가실 줄이 있으랴. 이시랴. 그럼 일편단심이 없어진다는 거야? 일편단심이 없어질 리가 없다는 거야? 일편단심이 사라진다는 표현이야? 아니면 일편단심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전자야, 후자야? 이거 내가 왜 물어볼 것 같아, 얘들아? 있으랴 하면 의문형이거든?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답을 정해놓고 의문형으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고려왕조를 향한 나의 마음 있지? 나의 마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 무슨 법이라 하죠? 설이법이라잖아요. 설이법. 알겠니? 그러면 설이적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건데? 고려 왕조를 향한 뭘 강조하는 거죠? 충성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 설의적 표현을 통해서 자, 자신의 충성심을 얘기했다. 자, 이게 바로 단심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작품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작품. 자, 요것도 좀 배경을 설명해주고 할게. 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알죠? 모를 수 없죠?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 천재왕이었던 문종이야, 문종. 알겠니? 근데 이 문종은 아버지 세종이 사망한 지 약 2년 만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추정하기를 원인은 과로사회. 문종도 아버지만큼 워커홀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과로사로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 이 문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누가 올라갔을까? 단종이란 국왕이 올라갔던 거야. 알겠니? 한 11세 정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종에게는 두 번째,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거든. 한마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야. 자, 그게 누구였냐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영화 관상 보셨어요? 응? 안 봤어? 하여튼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양대군은 원래 왕위 자리에 대한 권력욕이 되게 있었대. 근데 자기 형이 어차피 왕이 됐잖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왕 자리는 뭐 포기하고 살았겠지. 근데 자기 형님이 일찍 사망했고 그 조카격인 단종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단종이 나이가 어때? 어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종 옆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이 단종을 보필하지 않았겠어? 무슨 말 알겠어? 야, 너희들 주변에 11살을 생각해봐. 11살이 어쨌든 막 지휘하고 통치할 수 있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못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왕이 어리면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 하겠어? 나라를 이끌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이 단종 주변에 최고 신하들인 재상들이 실권이 강했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재상들, 신하들이 실권이 강했던 거고, 수양대군이 이를 명분 삼아서 뭐 하게 될까?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개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알겠어요? 그럼 잘 들어. 개유정난에서 정난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쿠데타야. 그럼 쿠데타는 긍정적인 사건이니까 부정적인 사건이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 부정적인 사건이야. 알겠어?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근데 본인 딴에는 정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본인 딴에는 정당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단종 주변의 여론들이 어떤 놈들이다? 어떤 놈들이다? 좋은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죠? 어린 왕을 올려놓고 지들이 뭐하고 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간 거야. 수양대군이. 그래서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이들을 뭐 했을까?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게 돼.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단종도 뭐 했을까?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왕으로 올라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누굴까? 세조라고 해. 알겠니? 그러면 세조라는 국왕은 정상적으로 왕으로 올라간 자가 아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세조를 비판하다가 죽은 6명의 신하를 뭐라고 한 줄 알아? 안 들어봤니 이거? 사육신? 그러면 사자가 무슨 사자일 것 같아? 죽을 사자야. 그러면 세조를 비판하고 세조에 저항하다가 죽은 몇 명의 신하? 몇 명의 신하? 6명의 죽은 신하. 알겠니? 이걸 사육신이라 하고, 자, 그리고 관직을 버리고 은둔했던 연들, 이건 산 거죠. 생이니까. 살았던 은둔한 신하가 생육신이라 그래. 생육신 중에 가장 한국사에서 유명하고 국어에서 유명한 사람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너 이제 고등 가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볼 거예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생육신에 해당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야. 알겠니? 그러면 이 시는 세조에게 쫓겨나 죽게 된 누구 단종에 대한 슬픔과 단종에 대한 절개가 담겨있는 작품이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읽어보세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평시조 단시조 써있죠. 그래서 가로치고 마찬가지 시조 쓰시고. 그럼 이것도 몇 음보? 사음보의 형식이겠지? 천만리 띄고 머나먼 길에 띄고 고운임 띄고 이별하고 띄고. 오케이, 4개로 끊겨요. 자, 성격은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연군가가 뭘까 얘들아?
연군가에서 군자가 뭘 것 같아? 군. 우리 왕을 두 글자 뭐라 하지? 군. 아, 왜 이렇게 너무 모른다. 얘들아 책 좀 읽어라. 군주. 알겠지? 왜냐면 너희들이 지금 중3이잖아. 중2, 중3이잖아. 군주를 모르고 어떻게 해? 응? 자, 다시 군주가 뭐라고 얘들아? 왕이야. 알겠지? 그러면 연군가. 연군가 할 때 군자가 뭘 것 같아? 군주야, 군주. 알겠지? 왕에 대한 뭐야? 연모. 왕에 대한 사랑. 이런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양들 세조를 사랑하는 거야? 세조이에 쫓겨난 단종을 사랑하는 거야? 단종에 대한 사랑이야. 알겠지? 오케이. 연군가. 이런 거 고등 가면 이런 다 용어가 이런 걸로 바뀌어요. 풀어서서 안 줘요. 이제 슬슬. 알겠지? 그 다음 제재 임가의 이별. 그 다음에 주제는 임가 이별한 슬픈 마음인데 당연히 임에 동그라미 쳐봐. 자, 임은 당연히 누구겠어? 단종이야. 알겠지? 자, 단종. 그리고 자, 1번의 별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흐르는 냇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화자인 슬픈 마음을 표현했대. 그러면 이 사람, 이 시에 나오는 화자가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 나의 뭐처럼 생각한 거야? 나의 슬플 때 나오는 거. 나의 눈물처럼 생각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냇물에다가 나의 감정을 투영시켰죠. 맞아? 이걸 네 글자 무슨 이입이라 그래? 무슨 이입? 무슨 이입? 감정이입이라 그래. 오케이, 참여 좀 해줘. 알겠지? 무슨 이입? 감정이입이라 그래. 자, 그래서 자, 감정이입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어린 임금에 대한, 여기 어린 임금은 누구겠니? 여기 당연히 단종이죠? 자, 어린 단종에 대한 죄책감과 무슨 죄책감?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과 자,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밑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천만리랑 물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 별표 쳐놔봐. 자, 이제 해보자. 일단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임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마치 내 안과 같아서 울며 밤길 가는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천만리부터 체크합시다. 자, 천만리. 자, 별표 치고. 천만리는 자 보세요. 임과 이별한 슬픔에 따른 무슨 거리감이래? 정서적 거리감이래. 써보세요. 정서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 또는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에요. 1, 2가 약 4km예요. 그러면 1000만이면 대체 거기가 어때요? 이게 말이 돼요?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야? 그리고 이때가 현대사회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아니니? 조선시대 때 교통수단이 주로 뭘까? 말이야, 말. 그죠? 말 타고 1000만리를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맞지?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 거리야? 아니면 심리적 거리야? 심리적 거리야, 심리적 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하고 B가 사랑해. 어? 근데 A하고 B가 사실 몇 킬로미터 안 떨어져 있어. 얘들 한 10분이면 간다고 쳐보자고요. 30분이면. 근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둘이 한 달간 못 만나게 됐어. 어? 알겠지? 그러면 A하고 B가 느끼는 그 거리감이 크겠어, 작겠어? 크겠죠? 맞아요? 30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못 만나게 됐다. 얘들아 군대 갔다고 생각하면 돼. 군대. 알겠니? 그러니까 요새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 거리감도 안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핸드폰 못 썼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그러면 남친이 만약에 군대 가면 여친 입장이나 어떠니? 여친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어떻겠어? 거리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내가 막 그냥 찾아갔다 해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군대 가면. 알겠지? 그렇게 쉽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거는 진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 내지 심리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머나먼 길에 고운임 이별했대. 자, 임의 동그라미. 그러면 임은 누구 얘기하겠니? 당연히 단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종이니까 왕이죠. 왕. 군주라고 쓰세요. 군주. 군주. 자, 이별하고 두 번째. 내 마음 둘 데 없어.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는 건 뭔 소리예요?
내 마음을 달랠 곳이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스스로 이별한 거야? 원치 않는 이별을 한 거야? 원치 않는 이별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강제적 이별을 말한 거야, 얘들아. 강제적 이별. 써볼까? 강제적 이별. 강제적 이별. 뭐 자리 없으면 옆으로 빼서 쓰세요.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이거는 강제적 이별이야. 그래서 냇가에 앉았대. 그랬더니 냇가에 무슨 물을 본 거야, 얘들아? 물을 본 거지. 저 물. 낸 물을 본 거지. 낸 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때? 슬픈 감정을 느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이 물은 무슨 이입의 대상이라고? 그치.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해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때 딱 TV를 틀었는데 좀 슬픈 영화를 해. 그럼 영화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저 영화의 내용도 헤어지는 내용이야. 애인과 헤어진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어때? 공감을 하겠지? 그러면 저 영화는 나한테 무슨 이입의 대상이 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저 영화를 보면서 같이 슬픈 감정을 느꼈으니까. 자, 이런 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뭐라고? 물의 의미야. 물. 됐지? 그래서 저 낸 물도 마치 내 안과 같아서, 안이 뭐겠어? 내 마음. 알겠니?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고 있구나. 자, 요거 알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저 낸 물도 자, 바로 내 마음과 같아서 자, 울며 밤길을 가는구나. 한마디로 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나의 울음소리로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무슨 이입이다? 감정이입이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동그라미. 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요것도 몇 음절이야, 얘들아? 저, 물, 도, 몇 음절? 그치. 3음절 고정이야. 그래서 시조는 종장의 첫 음절이 몇 음절이다? 3음절 고정이다. 오케이? 자, 이거 몇 음보로 끊긴다? 4개, 호흡 4번으로 끊긴다. 오케이? 4음보. 자, 이게 보통 우리 시조의 형식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옆에다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볼게요. 자,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33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우리 가에 대한 설명이다. 하여가에 대한 설명. 1번은 왜 안 되죠? 돌려서 표현했다 그랬잖아. 회유적, 비유적. 2번. 얘들아, 만수산 드럼칙은 뭐야? 지금 이방원이 정몽주로 하여금 이렇게 어때? 같이 어우러져서 새 나라를 세워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세력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긍정적 세력이잖아. 3번. 종장의 우리는 양반과 서민이다. 아니야. 이방원은 왕족이에요. 왕족.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양반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 화자는 자연친화적 태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 5번. 시대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얽혀서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정답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야, 이제 대세는 고려야 조선이야? 조선이야. 대세는 새나라야.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충성심 버려. 알겠지? 같이 자유롭게 새나라 세워보자. 자, 이 소리니까 5번이 정답이야. 2번.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자,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과장하여 표현했다. 어디서 표현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해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여기서 볼 수 있죠? 4번. 반복법과 점층법. 점층법 동그라미 쳐보자. 얘들아, 점층법. 점층법이 뭐야? 점점 어때? 강해지거나 높아지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거야. 자, 봐봐. 나의 잘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었어. 근데 100번 또 죽는데. 그럼 점점 어때? 죽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지.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점층법이라 그래. 그래서 4번의 점층법도 맞아. 3번. 단호한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고 한자성어 일편단심을 통해 주제를 강조했대요. 1번에 틀렸죠? 동조했어? 이방원이 같이 가자니까 동조한 거야? 아니잖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3번. 가나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민.
자, 가를 통해 국가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맞죠? 자, 철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회유하는 것을 보니 요즘 우리 정치도 비슷한 것 같다. 맞고. 민경. 맞아. 자기 편이 되면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여. 엄지. 하지만 나와 같이 국가와 응실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정몽주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자, 5번. 나의 백골이 진토되어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렸을까? 백골이 진토된다는 것은 나의 육신과 해골이 먼지로 변해버리려도 고려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충성을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그런 의미인 거지.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4번. 자, 다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세조가 왕위를 빼앗을 때 단종이 폐위되고 죽을 때 영월로 유배가는 단종의 압송 책임을 맡은 금부도사라는 관직자이다. 작가는 어린 임금을 유배지인 영월에 두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괴로웠던 심정을 냇물에 의탁하여 표현했다. 자, 그러면 1번. 이 작품의 임은 쫓겨난 폐위된 단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번. 작가는 임금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지었을 거야. 얘들아, 이건 임금이 지은 거야? 임금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 임금 단종이 지은 거야? 아니지? 틀린 거야. 자, 3번. 이 작품은 어린 임금을 그리워하며 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 냇가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작가는 임금과의 이별을 애통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작가에 대해 알고 작품을 감상하니 이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고전소설 82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피세요. 일단 82페이지. 자, 요거 살짝 보고 우리 한번 끊고 갑시다. 자, 봐봐. 여기만 좀 볼게, 얘들아. 여기 잘 봐봐. 고전소설, 역사소설. 자, 여기 밑줄 쳐봐. 군담소설, 영웅소설. 밑줄 쳐봐. 자, 군담이나 영웅과 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영웅화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과 관련된 소설이라는 거야.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영웅적, 역사적, 전기적. 자, 전기적의 별표. 자, 전기적은 얘들아 옛날 소설인 고전소설의 흔한 특징이야. 고전소설에서 많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뭐라고? 전기적이야. 전기적. 자, 그러면 전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첫 번째, 우연적입니다. 우연적. 갑자기 터져요.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약간 개연성이라는 게 좀 높을까 떨어질까? 좀 떨어져.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 알겠니? 자,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라고. 도술 부리는 게 많이 나와요. 도술이 뭔지 알지? 도술. 그러니까 마법 하잖아. 마법. 이런 거 하는 게 많다고, 얘들아. 그래서 고전소설의 주요 특징은 정기적이고, 자, 우연적, 비현실적이다. 자, 배경은 시간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 때예요. 여러분들 병자호란 뭔 줄 아세요? 봐봐, 얘들아, 봐봐. 간단히 할게, 간단히. 자, 조선이란 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났어. 임진왜란이 끝나고 당시 중국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명이란 나라가 있었어. 명나라. 그리고 자, 저기 만주 땅에는 후금이란 나라가 건국돼. 후금은 만주에 거주하는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됐지? 그래서 자,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는 명나라와 후금이 있었는데, 자, 이때 후금이란 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거든. 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를 공격해.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었냐면 정묘호란이라는 사건이었던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후에 거의 명나라를 거의 제압했던 이 후금이 국호를 뭐로 변경할까? 청나라로 변경하거든. 그리고 황제국을 지향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에 뭐를 요구할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럼 군신관계가 뭐야? 자기들이 황제국이니까 우리 조선으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신하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라 이거야. 그리고 누구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명나라와 교류를 끊어라. 그래서 조선이 이거를 뭐 했을까? 거절했어. 거절해가지고 침략했던 사건이 뭐였을까? 병자호란 사건이라 그래. 알겠니? 그러면 병자호란은 바로 어느 나라가 침략했던 사건입니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청나라에 의해서 무슨 나라가 멸망해요? 명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오케이?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만든 소설이 뭐라고? 요거 박시전이라고 해요. 됐나? 자, 그 다음. 자, 공간은 이시대계집 한반도 전역이고요. 제재는 박씨부인과 병자호란이고, 자, 1번의 별표 치자. 박씨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제주래. 박씨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제주래. 자, 근데 박씨부인은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이지. 그럼 결국 이 작품은 여성의 영웅소설입니다. 2번. 또 병자호란 패배의 굴욕감. 사실 맞아요. 청나라의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졌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의 자긍심 고치. 이게 뭔 소리냐면 일종의 얘들아 보상심리야. 별표 쳐라. 보상심리. 자, 실제 전쟁은 이겼대요? 졌대요? 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를 써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뭐로 써서? 소설로 써서 마치 우리가 어때? 그들을 좀 물리치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현실 레알에서는 졌지만 소설에서는 우리가 좀 어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을 통해 보상심리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징 1번의 별표. 아니고 잠깐만. 자, 1번의 별표 쳐 여기. 자, 여성 주인공이 영웅적 면모를 발휘한다. 자,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써있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수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수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소설이다. 자, 됐죠? 그리고 3번의 별표. 전기적 요소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전기적 요소가 뭐라 그랬지? 우연적 특징이라든지 비현실적 특징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설화적 요소인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대요. 자, 별표. 그럼 변신 모티프가 뭐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변신 모티프 봐봐. 자, 보면 변신 모티프란 문학작품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밑줄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취하는 요소를 말한대. 변신이니까.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변신은 자, 박색에서 절세 가인이 되는 박씨의 외모 변화입니다. 별표. 박색이 뭘까? 외모가 어때요? 외모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절세 가인은 뭐야? 외모가 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씨의 외모 변화로 작품 전체의 흐름상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전환적 역할을 한대.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면 전반부는 뭐겠어? 박색. 후반부는 뭐겠어? 절세 가인.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써놨네요. 전반부는 흉한 외모 때문에 시련을 겪는 박씨. 야, 옛날에는 이게 조선시대 때 소설이잖아.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외모다 외모이. 그리고 후반부는 남편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됐대. 뭐야? 뭐가 변해서? 뭐가 변해서? 외모가 변신돼서. 그러니까 예쁜 여자로 됐다니까? 예쁜 여자가 됨으로써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됐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청나라의 침입과 박씨의 활약이 보인대. 그러니까 외모가 바뀌니까 완전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죠? 됐지? 그래서 요거의 전환점 역할을 한다. 써놓으세요. 전환점. 중요합니다. 전환점. 자, 그리고 이 소설은 현대소설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적 특징, 비현실적 특징. 잘 봐봐. 박씨와 박처사가, 박처사는 박씨의 부모야, 부모. 알겠지? 박씨와 박처사가 자연물인 구름과 백학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대. 말이 돼요?
비현실적이죠. 구름 타고 다닌다고요. 알겠나? 학 타고 다니고. 또 박처사가 가르쳐준 무슨 술? 둔갑술 뭐예요? 자, 그래서 박씨가 변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술이 나오죠. 안 써도 돼. 도술. 이 도술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전소설의 정기적 특징, 비현실적 요소가 보인다. 됐지? 자, 이제 요거 특징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잠깐만 끊고 하자.